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 중에서 이 생명과 윤리 단원의 이제 삶과 죽음의 윤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노트북을 새로 바꾼 기념으로 한번 이제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죽음에 관련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다뤄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윤리 딜레마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사실 뒤에 나올 인공 임신 중절이라든지 뭐 자살 안락사 뇌사 문제가 전부 다 이 문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뭐 자살을 하면 어떤 식의 뭐 부작용이 있고 인공 임신 중절이 뭐 어떤 몸에 영향을 끼치고 뭐 안락사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고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그 고려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생명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우리의 뭐 감정적인 요소들 뭐 그런 거 다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근본 중의 근본으로서 '인간이 정말 존엄한 것이 맞느냐?' 정말 인간이 존엄하다면은 태아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간의 생명이 정말 존엄하다면은 자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우리가 통과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텐데 이때 그 우리 생활과 윤리 차원에서는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지만은 그 왜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이제 생활과 윤리의 다양한 이제 단원들의 이제 나오는 사상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인공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임신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의 체내에서 이제 자궁에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이 수정란이 돼 가지고 자궁에 착상을 하고 이것이 세포 분열을 거치고서 각각의 기관으로 성장한 다음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서 신생아로 태어나기까지의 그 전까지의 과정을 임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신이 중절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신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공적인 임신 중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일부러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흔히는 낙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흔히는 요 말을 많이 쓰죠. 어볼션이라고 해 가지고. 근데 우리 공식적인 우리 생활과 윤리 속의 용어로는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뭐 두 개 다 혼용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자연적인 유산과는 다르다라는 거. 자, 이때 참 재밌는 것이 재밌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임신 9개월 정도 보통 한 10개월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9개월 정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약간 빨리 태어난 거죠. 8개월 정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빨리 태어나는 경우에 우리 조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때 태어나고 나서의 아이를 죽게 만들면요. 신생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인간을 죽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은 인공 임신 중절 낙태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쓰고 있죠. 참 기묘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이 그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기록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예시를 들자면 우리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미국에서 고민했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온 것들이 좀 많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야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했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이제 USA라는 나라가 그러다 보니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각각의 주가 정하는 연방제 국가잖아요. 뭐 텍사스는 텍사스가 알아서 정하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가 알아서 정하고 뭐 유타 뭐 뉴욕 알아서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로데 웨이드 사건의 이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와 웨이드가 이제 재판하는 것인데 이 판결 때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자, 결과적으로 임신 중절에 관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가 뭐 텍사스든 캘리포니아든 어느 특정 주가 이것을 불법화하는 금지하는 법률을 함부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에서의 결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우리는 임신 동안에 이제 중절하는 낙태 수술을 금지할 건데 이런 식으로 주마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에서는 불법, 어떤 주에서는 합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최근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때
임신 중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물론 이제 이것의 뭐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이라든지 뭐 생리의학적인 뭐 반응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 산모의 뭐 신체적인 피해 뭐 낙태 수술할 경우에 산모에게 뭐 자궁에 뭐 어떤 이제 그 영향이 가게 되고 다음에 임신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얘기는 많은데 우리가 생활과 윤리 시간에 다루는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의 초점은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도덕적으로 맞냐 아니냐,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3 단노법의 논리 구조로 간단하게 볼게요. 자 3 단노법 뭐였습니까? A면 B이다. B면 C이다. 결론은 뭐다? A면 C이다. 자 위의 대전제 두 개가 대전제 소전제가 옳다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다 옳다면은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3단 논법이 되겠지요. 자 이때 3단 논법으로 핵심 쟁점을 재구성해 봅시다. 대전제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자 문제없이 그냥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왜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이거 살인이네요. 살인은 나쁜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저는 살인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 자 그런 건 이제 별개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상식은 일반적인 도덕 규범은 보편적으로 대체로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도덕적이라고 봐요. 이때 소전제 인간의 태아는 자 다른 태아 아닙니다. 뭐 강아지의 뭐 소의 아닙니다. 인간의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다. 자 이런 소전제가 위의 대전제와 결합이 됐을 때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도 역시 그릇된 일이 되겠다. 즉 낙태는 안 된다. 낙태는 금지되어야 된다. 낙태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이 뭐 있기도 하고 살인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도 금하는 것이고 도덕으로도 금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초점은 요거예요.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다면 결론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다라는 그 전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태클 걸 만한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전제죠. 인간의 태아는 죄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태아가 인간이면 인간하고 똑같이 대해야 돼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태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성론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고 인간의 권리를 보존해야 되고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떤 권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태아의 지위를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찬성론과 반대론의 핵심 쟁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성론은요. 물론 낙태 찬성론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프로 초이스의 입장 선택이 먼저다. 선택 옹호론의 입장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론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대전제. 자, 이것도 3단 논법 스타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여성은 자기 몸의 소유권을 지닌다. 자, 이거는 문제 없죠? 아니, 그러면은 남성의 몸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성의 몸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내가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지 내 손톱을 어떻게 할지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할지 내가 뭘 먹을지 이거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 몸을 소유한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얘기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이제 태클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 몸을 소유하는 것은 나인가? 반대 입장도 있긴 합니다마는 자, 이 대전제가 맞다고 했을 때 소전제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임. 그러니까 태아 본인의 몸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연결된 상태에서 여성에게 영양과 산소와 여러 가지를 공급받고서 여성의 몸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성이 자기 몸을 소유했고 태아가 여성의 몸이면 태아는 여성에 의한 소유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즉, 여성은 자기 몸의 일부인 태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 것에 대해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임신을 계속할 것인지 임신을 그만둘 것인지 즉 내가 영양분을 앞으로 계속 공급할 것인지 태어날 때까지 아니면은 영양분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내 몸 밖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는 그 여성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은 태아에 대해 소유권 행사할 수 있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대전제가 됐다고 쳐요. 자, 소유권. 자, 대전제 소유권 행사할 수 있음. 소전제. 낙태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정당한 방식이다. 당연히 낙태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되겠네요. 그래서 프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Keep abortion legal. 자, abortion 낙태를 이제 합법화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뜻이죠. My body, my choice. 내 몸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선택하기 나름이다. Abortion is a right다. 낙태는 뭐다? 권리의 문제다. 권리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내 권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타인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국가라든지 어떤 존재가 이것을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프로 우먼스 위민스 자 여성의 삶이 먼저다는 뜻입니다. 음. 자 두 번째 여성은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자 이것도 1 번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얘긴데 자 어쨌든 여성이 자기가 임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임신했을 때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말지도 끝까지 낳을 것인지 말지도 나의 선택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의 선택권, 자율적인 결정권에 그런 속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 비슷한 의미에서 자율권의 영역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 여성 개인의 자율성의 영역에 있는 이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이냐 불법이냐 식으로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율권론에 의해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정당방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 낙태가 가능하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법률에서도 물론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제 좀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기존에 우리 낙태 관련된 법률은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될 경우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합법적인 그런 그 이유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임신하는 이것이 여성으로서 '내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경우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생명과 생명이 대립하는 경우라서 어느 정도 좀 참작의 여지가 반대 측에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쪼금 더 이제 나아가서 내가 내 이제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좀 더 중대한 위협, 생명 이전에 혹은 중대하지 않은 위협까지도 허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생명상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가치, 뭐 미용상의 외모상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역시 초점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정당방위라는 말 자체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예를 들어 도둑이 왔을 때 뭐 강도가 침입했을 때 강도를 향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무력까지가 이제 허용되는 것이냐 이것도 역시 논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반대론도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을 둘 다 봐야겠네요. 자 찬성론이 프로 초이스 선택이 중심이었죠. 반대로는 뭐가 중심이다? 프로 라이프 생명이 중심이다. 어쨌든 생명 아니냐. 자 존엄성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소전제 태아는 인간이다. 그럼 당연히 태아도 인간이니까 태아의 생명 역시 존엄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태아의 생명은 존엄한데 낙태는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결론까지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태아를 인간의 구성원으로 볼 경우에 당연히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큰 인간을 죽이는 것과 아니 9 개월 차에 조산에서 나온 경우 조산까지 9 개월을 요새도 조산이라고 하나? 9 개월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혹은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와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 이 둘을 죽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것입니다. 큰 어른을 죽이는 것과 아직 다 안 컸지만은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성. 자 어쨌든 자 뭐 사실 낙태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치 않는 임신 뭐 가장 심각한 경우라면 뭐 이제 성범죄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임신을 하려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부족해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혹은 이제
뭐 가족 계획에서의 이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은 근데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그건 다 큰 어른들의 이야기고 도대체 죽임당하는 태아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은 도대체 태아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왜 죽어야 되지? 죽을 만큼의 나쁜 짓을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 없는 태아를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란 것이에요. 길가를 가다가 잘못 없는 인간을 이렇게 죽였어요. 잘못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I am the pro-life generation. 나는 생명을 이제 우선시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음, love life. 이 생명을 이제 사랑해라.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자. 자, 라고 하는 얘기들. face it. 자, 똑바로 보세요. 직면하세요. abortion kills a person. 낙태는 뭐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입장,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낙태 반대론의 입장을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꼭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Make unborn babies great again.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했는데 그걸 패러디한가 싶긴 하네요. 자, 그다음 잠재성론이 되겠습니다. 자, 태아는 분명히 아직 안 태어났어요. 태아 단계에 따라서 완전하게 생존 가능한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발달 과정상 그대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컸으면은 성숙한 인간으로 갈 거였는데 냅두면 그냥 인간 되는 건데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아 역시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자, 수정란, 태아, 신생아, 유아, 뭐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 구분 자체가 인위적이에요. 성인과 청소년의 엄격한 차이가 어딘가요 도대체? 우리가 법으로 정할 수 있지만은 법으로 정하는 청소년과 어른의 차이는 임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규정하면요. 18 세입니다. 19 세입니다. 20 세입니다. 다르게 규정하면 다른 이제 어른인 것이에요. 이때는 어른이었다가 이때는 아니었다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겁니다. 태어나기 전이나 후나 이거 뭐 그러면 10개월째여야 인간인 거야? 아니면 9개월 29일은 어떡하지? 9개월 28일, 9개월 27일,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도대체 언제부터가 인간이니? 딱 잘라서 인간의 스타트하는 순간을 정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사례와 낙태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씨앗이 있어요. 분명히 씨앗은 나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딱 봐도 달라 보여요. 그런데 씨앗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키웠을 때는 나무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죽을 수도 있죠. 자연적으로 유산할 수도 있어요. 치면요. 어린이도 태어나서 죽을 수 있고요. 유아 상태에서도 죽을 수 있고요. 청소년도 죽을 수 있고요. 어른도 죽을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다. 살인해서 안 된다. 이것을 낙태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때 태아가 과연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 것이냐라고 인정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뭐 제왕절개든 뭐 자연분만이든 나와 가지고 출생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다. 그전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거친 분류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9개월과 10개월의 차이도 모호할 뿐더러 이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유의미한 차이인가? 인간으로서의 애매한 부분이죠. 자, 이게 2번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체외 생존 가능성 분명히 10개월째 나온 아이는 적절하게 케어만 해 주면 자, 물론 모든 신생아는 아무런 케어가 없으면 다 죽겠죠. 혼자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적절한 케어만 해 주면 살 수 있습니다. 9 개월째에 낳아도 가능해요. 8 개월째에 낳아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점점 체외 생존 가능성에 해당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 개월째에 낳았으면은 뭐 칠삭동이 뭐 이런 말도 있었겠지만은 그전에 태어난 아이들 생존율이 극히 떨어졌죠. 물론 지금도 뭐 엄청 높다가 아니지만은 인큐베이터 같은 장치들이 발전하면서 체외 생존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점 이른 시기까지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새는 인공 자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성의 자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자궁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체외 인간의 몸 밖에서도 태아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네요. 자 1-2 번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번 태동이다. 자 이 느끼는 거죠. 아이가 이제 그 움직임을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 우리가 그 낙태를 이제 하면 안 된다 측에서 이제 많이 제시하는 영상 중에 그 어쨌든 낙태를 하려면은 안에 있는 태아를 이제 죽여서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꺼냈는데 죽이는 건 살인이죠. 법적인 의미에서는. 죽이고 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가위라든 이제 의료용 이제 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하여간 잘라 가지고 이제 그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이제 흡입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만 설명해도 되게 끔찍한 거긴 한데 영상이 이거 진짜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여성의 몸 안에 들이대면은 "도망간다." 이거죠.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순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태동이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는 태동을 느낄 수가 없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엄밀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태동을 하는 것이야?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혹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거 참 어렵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키 큰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뇌파를 측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겠죠. 태아의 의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 시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신경계가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한 몇 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6 주였나 8 주였나 그때부터는 이제 낙태를 하면 안 되고 그전에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될 수 있겠는데 자 문제는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도대체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를 자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인간입니다. 이때부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신경계를 뭐 8 주입니다. 8 주! 아니면 뭐 7 주면은 그럼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냐? 참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자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그 생활과 윤리 수능 문제의 그런 쟁점으로는 다뤄질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 수업이 꼭 이제 수능에 나오는 뭐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다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어쨌든 태아 단계에서 이제 시기를 거쳐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전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유전적인 질환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출생 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출생하고 나서 심각한 자 모든 인간은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죠. 부모랑 완전히 똑같이 복사 붙여 넣기 해서 태어난 인간이 없을 뿐더러 누구나 유전적인 이제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생존에 불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됐을 때 그 돌연변이가 우린 이것을 장애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손이 없이 태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의 인생도 힘들고 태어난 아기의 인생도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일까? 인간으로서 정말 적절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뭐 척추 이분증이라든지 이 척추가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 다운이란 말이 다운이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런 그 루게릭병 루게릭
병원 환자 이름이었나? 연구자 이름이었나? 보통 이제 그 이런 질환들 이름은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붙인다고 해요. 아니면 문외야. 그말 그대로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 위에 그 머리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푹 꺼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심지어 문해나 이런 경우엔 수명도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인 기형들 뭐 특정 장기가 없이 태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서 낙태를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낙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존 낙태 법률은 이런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죠. 찬성 측 태아 및 부모의 예상 가능한 비참한 미래를 예방해야 한다. 딱 봐도 힘들 미래가 예상이 되는데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 이거 누가 대신해 줄 거야? 뭐 너네 국가가 해줄 거야?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아니라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맞긴 해요. 근데 반대 측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장애 및 유전적인 질환이 있냐 없냐보다 생명인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자, 분명히 사람이 살다가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 맞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죽는 것보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들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장애나 질환이 있다면 태어날 가치가 없다는 건가? 살 가치가 없다는 건가? 그걸 누구 맘대로 정한다는 것이지? 라는 반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다 낙태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태어나서 물론 힘들죠. 힘든데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기도 해요. 이것을 "야 너는 부모가 이기적인 결정했네. 부모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반대측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 난처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런 개인의 부모의 선택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도덕적인 견지에서 강하게 얘기할 것이냐. 프로 라이프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요. 사실 프로 라이프의 입장을 정말 강하게 주장하면 장애가 있든 없든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든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임신이든 그 모든 것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뭔가 지원과 결속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입장이란 것은 스펙트럼에 따라서 강경한 입장과 덜 강경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참한 미래가 반드시 예상되는 것이냐?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가 이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냐? 낙태를 해도 될 정도의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기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언제부터일 것이냐? 어렵다. 수정란부터인가? 그러면 수정란부터 상태면은 수정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인간 복제 파트 할 때 또 다룰 거거든요. 신경계 발달, 심장 발달, 뇌의 발달, 아니면 뭐 다리, 치아, 뭐 바깥 생식기의 발달, 청력,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낙태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금지였어요. 낙태는 형법에 의해서 낙태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있었네요. 자, 그런데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여기서 말하는 본인 당연히 태아가 아닙니다. 태아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임신한 여성과 이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할 수 있다. 즉 낙태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 장애를 말하는 것이죠. 장애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낙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문제 떠올리셔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령으로는 특정한 장애의 질환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겠고,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전염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즈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혈액을 통해서 그런 이제 에이즈 쪽 이제 바이러스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모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그 태어나는 아이는 그런 혈액을 공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전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강간 혹은 준강간 성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이거는 뭐랄까 우리 대한민국의 관습적인 면모가 반영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근친에 의한 임신, 형제자매 형제는 아니죠. 그죠? 뭐 남매죠, 남매. 남매 혹은 이제 가까운 인척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신된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허용할 수가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있다. 무조건 낙태를 한다가 아니라 낙태를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참 그렇죠. 이거는 근데 관습적인 면모이기 때문에 프로 라이프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절대 반대를 할 것이고 사실 근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인 것은 사회적으로 좀 정하기에 좀 달려 있긴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유전학적인 얘기도 봐야겠지만은 자 그다음 5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것 같은 즉 임신한 어머니 측의 산모 측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낙태는 기본적으로 금지였는데 여러 가지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제한된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방식이면은 할 수 있다. 대신에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식의 이유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법에 의해서 실제로 낙태를 할 사람들이 음지로 가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낙태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여성의 선택권에 관련된 이런 논거들이 또 강하게 대두가 된 바 2019년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가 뭐냐? 자, 이 법률 낙태를 이제 형법에 의해서 금지하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 했을 때 위헌이라고 하면은 당장 그 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합헌하면은 그 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긴 한데 당장 없애면 혼란스러우니까 이 기한까지 대체되는 법을 만들어 오세요라고 국회에다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거 판결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대체 입법이 없이 어영부영 지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뭐다? 법적인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낙태 관련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입장차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경우에도 나름의 신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도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신념인데 만약에 의사가 프로 라이프의 신념을 가지고서 의사가 됐는데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된 건데 낙태 수술은 나의 신념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행위라고 했을 때 의사가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죠. 내 신념이 불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다음 자살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에 죽이다 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 kill oneself, suicide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마누엘 도밍게스 산체스의 그림 더 수어사이드 오브 세네카.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제 스토아 사상가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그 정치인이기도 했었는데 그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황제로부터 자결해라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자살로 목숨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에 가시면요.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 자살 우리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뇌사 문제는요. 찬성과 반대 이론이 대립합니다. 두 가지 정반대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균형 잡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자살 찬성론을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력한 자유주의의 입장이면은 '내 생명을 끊는 것은 내 자유 아닌가요? 내 생명을 그만두는 거 내 선택권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과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살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뭐 각종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센터, 뭐 자살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보호라든지 뭐 콜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자살을 찬성하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문화권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는 것들이 있긴 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숭고한 형태의 자살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그 뭐 문화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그 구한 말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국권이 침탈당했을 때 이제 뭐 시일야 방송대국을 썼던 이제 뭐 그런 입장들 우리 독립투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국주의자들이 이런 불의한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지고 유서를 쓰고서 이제 자결하는 그런 장면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아니면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 고문을 받아서 적에게 정보를 넘겨줄 바에는 자결로 이제 생을 마치겠다. 뭐 이런 뭐 사회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살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특정 사회에서 용인되는 자살의 형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내 고통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이라든지 인생 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는 자살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하고 있죠. 자 그런 논리들 몇 개 볼 거예요. 첫 번째. "자살이 윤리적 문제다." 왜?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니까. 유교에서 뭐라 그러나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다? 신체, 나의 털과 나의 살 그러니까 내 육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부모님께서 주신 것은 소중합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몸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내가 막 함부로 싸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내 몸이 다쳤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죽었어요. 얼마나 큰 불효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나중에 뭐 출세해서 뭐 돌을 행해서 이름을 날린다든지 부모의 명성을 막 높인다든지 이거 다 중요한데 일단 내 몸을 잘 조심히 다루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되게 잔혹한 방식의 형벌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뭐 특히 그중에서도 신체 훼손 스타일의 형벌들이 가장 극악한 형벌로 여겨졌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형 판결을 내려도 이제 독극물을 먹고 죽게 하는 것보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뭐 이제 거열형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나중에 사형제도 할 때 또 다룹시다. 우리 그 1895 년에 일본이 이제 막 국권 침탈을 막 하려고 했던 막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죠? 막 들어오고 했었던. 그때 이제 근대화를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당시 조선인들 이제 상투 틀고 했었잖아요. "이 상투하지 마라. 이 머리카락 깎아라." 라는 단발령을 내렸었는데 이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한 저항의 항일의 측면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성을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해야겠죠. 자 두 번째 불교. 불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존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류는 연기에 의해서 또 윤회에 의해서 생성소멸의 무한한 과정 속에서 서로가 엮여 있는 그런 존재죠. 인드라망에 의해서. 그러므로 당연히 어떤 존재도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다. 불살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다른 뭐 물고기든 새든 소중히 다뤄야겠죠. 공생하는 거 왜 하는 거다. 물고기 잡았으면요 놔 주는 거예요. 왜? 소중한 생명이니까.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니까. 사실 인드라망의 일부이니까. 새가 이제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 맛있겠다. 바로 먹자." 아니죠. 잘 치료해 주고 날아갈 수 있을 때 날려보내는 겁니다. 내 목숨도 마찬가지로 생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윤회와 연기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가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유교랑 불교는 굉장히 그 간단한 논리였죠. 자 세 번째 아퀴나스. 자 자연법 이론 중에서 자 우리 고대 헬레니즘 사상의 자연법이 또 있었죠. 스토아파 그리고
자연법은 아니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도 자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자 소극적인 쾌락을 잘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아 학파도 역시 인생의 길고 짧음은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해진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는 설명은 넘어가고 자연법 중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 우주를 통괄하는 신의 법칙, 우주의 섭리, 영원법이 있었죠. 그 영원법 중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어쨌든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기능도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 이성을 잘 사용해 가지고 영문법에 참여해라. 뭘 이제 관찰해라? 자연법 말하는 것이죠. 자연법의 제1 규범, 제1 원리가 뭐였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그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에서 도출되는 제1의 기본 명령 뭐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라. 생명 가치였죠? 당연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신의 기본적인 명령이라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살 같은 경우에는 신의 명령을 어긴 것이네요. 자기 보존의 의무를 거스른 것이네요. 애초에 기독교에서요. 신은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됐고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에요. 나는 선물 받았을 뿐입니다. 선물 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생명 자체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신의 섭리의 영역인 것이지 인간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살은 불행한 삶 또는 수치스러운 죄를 피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서 혹은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가장 끔찍한 악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은 본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자살은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만물, 신의 창조 대상인 모든 우주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살은 뭐다? 신의 섭리에 그 섭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자연법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인데 결국 자살은 이제 내가 살인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거니까 인생의 결말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네요. 자, 둘째, 모든 사람은 공동체 일부분이므로 자살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도 역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연법의 내용 중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셋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속하기 때문에 자살은 신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리가 나중에 그 배아줄기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논리에서도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 인격 훼손과 자아 실현 가능성 차단.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중요하다?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칸트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인간성의 정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선의지에 따라서 오로지 정원 명령의 형식에 부합하는 도덕 법칙을 의무로 생각해서 그걸 의무로서 그것을 동기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정원 명령의 그 방식이 어떤 것이 우리의 도덕적 법칙이냐? 내가 구성해야겠죠? 그런데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명령의 형식에 부합하는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도덕 법칙이 되려면은 내가 세운 준칙이 나의 규칙이 정식의 틀을 통과해야지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준칙을 만들어 봐요. 내가 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라 라는 명령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말 자체가 가언 명령의 형식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의 명령으로서 정언 명령의 형식이 될 수가 없지만은 이 준칙을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 뭐가 있었죠?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 생활과 윤리에선 주로 인간성의 정식을 활용하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목적. 고통 해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나의 인격, 나의 존엄성, 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 인명을 물건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정식 뭐였습니까?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마라.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인간성의 정식이었습니다. 자수는 뭐다? 고통을 위해서 나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한다면 그는 하나의 인격을 단순히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사물이 아니고 따라서 단순히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안락사 얘기할 때도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지요. 안락사만이 아니라 인간성의 정식은 생활과 윤리 내내 나옵니다. 그냥 인간성의 정식. 너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화하라. 이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1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자, 세 번째. 자기 살해는 범죄다. 살인이다. 물론 이 범죄는 배우자, 자녀, 동료, 시민 또는 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칸트는 뭐다? 자살은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쇼펜하우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헤겔 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아주 원래 예전에 윤리화 사상에서도 다뤄지는 그런 생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생활과 윤리에서 작은 파트로만 나와 있죠. 자살은 뭐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 도망치는 거다. 이것은 진정으로 내 인생을 의지로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살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이 죽음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실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왜냐하면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공리주의적인 관점 혹은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은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안 좋다. 어쨌든 누군가가 죽으면요. 정말 무인도에서 혼자 태어나서 아무도 없이 자라서 혼자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자살로 생을 마치면 부모님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친구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이런 것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고통이 증대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살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킨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살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공동체에 대한 부정의한 행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고 또 공동체로서만이 인간이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살은 그런 공동체성을 이제 그 파괴하는 그러한 이제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괴테의 그런 책이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그 이 비극적인 내용을 보고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이제 자살을 선택했다 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긴 한데 실제로 얼마나 이제 자살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방 자살 효과가 되겠죠. 카피캣 수어사이드 이펙트. 왜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그 연예인들이 자살할 경우에 그 추종자 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살을 더 쉽게 하도록.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 같은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죽었다? 따라하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들도 자살을 하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살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자살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음. 애초에 그 자살할 권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나는 나의 신체를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뭐 내가 어떤 뭐 공기를 마실 것인지 뭐 이런 내 자유가 있긴 한데 자살할 자유라는 것이 진짜 있을까? 자살이 나의 권리가 맞느냐?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권한을 타인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자, 형벌론 이건 좀 특이한 입장인데 자, 이건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좀 되게 특이하게 나와 있죠. 플라톤 뭐라고 하나요? 자, 영혼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유배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데아론이죠. 이데아를 직관해야죠. 지성이 제일 중요하죠. 지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에 쌓여 있기 우리 저번에 죽음 얘기했었죠. 그죠? 육체라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즉,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형기를 채우듯이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듯이 지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내가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자살로 끝내는 거 안 돼요. 왜? 고통받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형벌이니까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하기엔 좀 냉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플라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체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농부면 농사, 뭐 군인이면 군인 뭐 이런 식인데 함부로 거기서 이탈하는 것은 자살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불교의 윤회론. 자, 윤회 사상은 기본적으로 업보를 얘기하고 있죠. 전생에서의 업보가 쌓여 가지고 현재의 생에 이어지는 것이고 생로병사는 당연히 그냥 고통인 거예요. 생로병사가 고통인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살을 끊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야 되는 것이죠. 불교적인 방법은 이런 식이다라는 거. 자, 안락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유타나시아라고 하는데 안락이란 것은 편안하다는 것이죠. 타나토스가 죽음이었잖아요. 이제 에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에우다이모니아였잖아요. 이제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은 요 말이 붙어가지고 죽음은 죽음인데 좋은 죽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안락사의 찬반 이론을 다룰 것인데 용어 이름 자체가 좀 안락사의 좀 우호적인 용어긴 해요. 자, 안락사의 원래 의미는 내가 인생을 끝낼 건데 끝내긴 끝내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끝내겠다는 것이 안락사인데 우리 자살하고 구분을 해야겠죠? 이런 좁은 의미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서 자, 불치 치료가 안 돼요. 의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극심한 고통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 그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서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자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는 건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스 적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안락사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법률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이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중환 회복 가능성이 없음, 중환자실, 특수 장비로 연명, 목숨만 유지하고 있어요. 이 연명이 무의미할 때, 자, 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이제 규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뭐다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조건들이 이제 있어야겠죠. 왜? 조건 없이 안락사하면은 살인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어요. 동의할지 말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했어요. 환자인 내가 "안락사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안락사입니다. 두 번째, 반자발적 안락사. 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할지 말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한 적 없는데 안락사 시키면 반자발적 안락사예요. 이거 완전 살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반자발적 안락사는 생활관리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거의 안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자발적 안락사. 자, 자발적 안락사는 본인이 동의한 거니까 이 동의한 게 맞냐 이거 초점인데 이 비자발적 안락사 이거 참 문제입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서든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안 돌아와요. 동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이런 경우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아주 그 치명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위주로 다 다룬다는 거. 자, 방식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 패시브죠. 안락사는 안락사인데 예를 들어서 기도석관이라든지 인공심장이라든지 뭐 이제 인공 뭐 폐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인공적인 기계 장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을 때 소극적인 안락사는 생명을 유지해 준 장치를 그만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막던 것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죽이는 거랑 죽도록 방치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중 결과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트린 오브 더블 이펙트다. 즉 뭐다?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선한 것이에요. 즉 고통을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심장 장치를 그만 이제 뺀 겁니다. 나쁜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고통을 의도한 것이지 죽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심장 장치를 뺐는데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은 나쁜 결과는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고통을 그만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적극적인 안락사는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표로 정리하면요. 크게 2 곱하기 3 6 가지 유형의 안락사가 도출이 되겠죠. 소극적이면서 자발적, 소극적이면서 비자발적, 소극적이면서 반자발적, 적극적 자발적, 적극적 비자발적, 적극적 반자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안락사를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안락사를 주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갈려요. 모든 안락사 금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혹은 저는 소극적이고 자발적인 것까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비자발적인 것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갑과 을이 쟁점으로 토론하는 장면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둘 다 똑같이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서 포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자발적 안락사는 사실상 살인으로서 역사에서 많이 악용돼 가지고 아마 문제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또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간략하게 얘기는 하긴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활관리에서는 안락사를 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냐? 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낙태 문제와 비슷하게 개인의 선택권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찬성론의 입장에 흐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法적 권리와 현실적인 이유가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요 동기가 되겠습니다. mercy killing, 자비로운 죽입니다. my life, my death, my choice. 내 생명과 내 죽음과 내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방식은 정할 수가 없었지만은 내가 죽는 방식 정도는 내가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 장치로 무의미하게 연명할 바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가겠다.
그래서 비슷하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 죽음의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 그 대법원 판결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이제 제거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이제 그 대법원 이제 논거가 이런 식이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안락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존엄사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존엄한 죽음이다. 인간 존엄성을 위한 죽음이다. dying 죽음인데 with dignity 존엄성을 이제 그 추구하기 위한 죽음이다. 유타나시아 with dignity 즉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 이제 소극적 안락사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자율적인 주체로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꼭 소극적인 안락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삶의 질의 측면. 자,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망 없이 인생을 연명하는 것은 도저히 치료의 가능성도 없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통만 겪어야 된다? 이거 무의미 이게 인생이냐? 이거 사는 거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내 선택을 말리지 마라. 고통을 겪는 것은 나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나보고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통을 계속 겪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고통과 삶의 질의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중에서 이런 이제 측면이 주로 많고, 그리고 스위스 같은 몇몇 나라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삶의 질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 네 번째, 연명 치료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이건 현실적인 이유죠. 자,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사실 좀 도덕적인 이유로서는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이,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이 늙으면 죽어야지." 아 그러면 죽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늙었으니까 죽으십시오." 할 수 없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아 이 가족을 치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게 해야겠다.' 이게 과연 도덕적인 그런 대처일까?'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논리로 동정심을 살 수는 있는데, 그 아무래도 도덕적인 견지에서 옹호받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장하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다룰 수 있긴 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의료 자원은 무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의사, 간호사 같은 인적 자원들. 아 의사가 숫자가 무한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의사도 피곤해요. 퇴근해야 돼요. 간호사도 퇴근해야 돼요. 의료 자원 침상들, 병원에 있는 입원 침상들, 이거 무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빼야지 그다음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왜 문제가 많았었냐면은, 코로나가 전파력이 너무 심하니까 코로나에 의한 감염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코로나 감염자의 1%만 중환자여도 감염자 전체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중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와야 될 분들이 못 오는 그런 이제 의료 자원의 문제도 있었죠. 그죠? 어쨌든 이거 치료되지도 않는 건데 그 몇십 년 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거 맞냐. 이거 다른 치료 가능성 높은 사람들에게 의료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치료했으면 벌써 한 10명 치료했겠다. 이런 식의 공리주의적인 방식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공리주의적인 방식은 좀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좀 냉혹할 수도 있긴 해요. 자, 물론 반대의 이유도 있습니다. 반대론. 쉽게 말해서 낙태 얘기 때랑 비슷하게 "살인이다. 인간 생명 존중이 제일 중요한데 이 예외가 없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래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그만두게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통의 본래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 보존이에요. 불을 만지면 뜨거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불을 안 만지는 것입니다. 몸이 비정상이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예요. 고통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작용인 것인데, 고통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물론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기능과 반응 자체가 반드시 그런 치료적인 목적, 건강적인 목적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인체 반응이라는 것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기도나 이런 호흡기 쪽에 있는 병원균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기침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말해서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고자 하는 기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명 보존만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긴 해요. 자, 두 번째, 인간에겐 애초에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아까 자살할 때 봤었던 거죠. 아니, 죽을 권리가 있으면 어시스티드 킬 수어사이드, 자살을 도와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아, 나 자살하고 싶어요. 약을 주세요. 이거랑 고통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약을 주세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애초에 태어난 것도 선택한 적이 없고 태어날 권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리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2번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연법 이론.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죠. 고통을 이유로 택하는 죽음은 자연법에 위배된다. 자, 아무리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보존의 가치는 이제 자연법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네요. 자, 4번. 의료인의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됐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죽이는 거야. 이거 과연 맞냐? 이런 거죠. 이게 인간 얘기는 아닌데 동물 안락사도 있잖아요. 동물 안락사 문제는 좀 쟁점이 좀 덜해가지고 덜 다뤄지긴 하는데 우리 생활 관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기견들 있잖아요. 아, 제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귀엽다라는 이유만으로 키우면 안 되고, 강아지나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감당해야 되는 병원비라든지 털날림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든지, 뭐 이제 고양이가 이제 뭐 물건 깨뜨린다든지 막 소파 이제 물어뜯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당 못 하겠으니까 버려요. 그래서 유기견들 잔뜩 많이 나오면은 유기견들 이제 보호소로 이제 가잖아요.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들은 보호소가 미어 터지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있거니와 결국 안락사 시켜야 돼요.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합니다. 동물이 좋아서 동물 생명을 구하려고 수의사가 됐더니 안락사하러 가야 되는, 이게 뭐냐라고 이제 굉장한 자괴감을 표현하는 그런 수의사분의 유튜브 내용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참 씁쓸했던. 여기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뭐 의사 되고자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것이니까. Give me choice over my death. 내게 죽음을 극복할 선택을 주십시오. 자, don't give doctors license to kill. 자, 의사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뭐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을 면허를 주지 마라. Assist us to live, not die.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칸트의 의무론. 자, 이거 자살대랑 논리가 똑같죠. 고통 해방을 위한 안락사는 뭐다? 인간성의 정식을 위배하죠. 자, 너 자신의 인격이든 다른 사람의 인격이든 인간성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라. 자살은 뭐다? 인간성을 고통 해방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해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에요. 즉, 예지적인 자아가 현상적인 자아에 굴복한 것이죠. 이게 뭔 소리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세계에 속한 존재죠. 예지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다음 현상계에 속한 존재예요. 현상계가 뭔가요?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뉴턴의 물리 법칙, 뭐 중력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은 또 마찰 계수의 영향을 받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있는 존재죠? 인간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서 자연 법칙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 법칙의 필연성에 속하는 예지적 존재. 자,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이 새로 받은 노트북이 새로 받은 마우스.
자, 이 도덕 법칙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존재다? 자율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 존엄한 존재예요. 내가 나의 도덕 법칙을 만들고 내가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인 것이고 존엄한 존재인 것이죠. 반대로 인간은 현상계에 속한 존재로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이 있어요.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요. 욕구가 있고요. 욕심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걸 좋아하고 냄새 나는 걸 싫어하죠? 그걸 뭐라 그런다? 자연적인 경향성. 쾌락, 고통,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때 쾌락과 고통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도덕적인 본성, 도덕적인 속성을 버린다? 이건 동물과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간답지가 못해요. 즉, 자율적인 존재로서는 자연적 경향성, 고통이 아무리 죽으라고 명령할지라도 도덕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락사는 뭐다? 도덕 법칙에, 즉, 인간성의 정식에 따라 구성한 도덕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행위를 선택해버렸네요. 인간답지 못합니다. 자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존엄하지 못한 선택이다. 이런 경우엔 존엄사란 말을 쓸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6번 그리스도교. 자, 토마스 아퀴나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뭐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애초에 내 거 아니었다 이거예요.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맡겨진 것이다. 내게 잠시 주어진 것인데 내 거니까 내가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건데 뭔 상관입니까? 이런 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의학적 살인이다. 의학적인 방식의 탈을 쓴 살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이는 거 아니냐? 오남용할 수가 있다. 겉으로는 존엄한 목적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즉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이유로 해서 벌어진 안락사,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정말 올바른 목적이 맞느냐? 아니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안락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족들에 대한 안락사를 결정하신 분들이 그 보험금 때문에 했다는 그런 오해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한 안락사 활용.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사이가 너무 나쁘거나 우리 다음번에 볼 일화 중에 그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케이스 우리 안락사 일반적인 케이스랑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 남편이랑 부인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극국으로 치달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혼수 상태의 그런 남편의 생명 유지 장치를 그만하라고 이제 좀 때를 쓰다시피 해 가지고 어쨌든 제거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가족 문제 때문에 안락사 당하는 거 이거 맞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정치적인 악용. 야, 이 또 생활과 윤리하면요. 2차 세계대전과 나치 히틀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치의 안락사 계획을 아십니까? 나치는 장애인들 혹은 뭐 정신질환자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안락사 시켜라.' 강제 불임 시술만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계획까지 가동했었죠. 혹은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뭐 '법적인 장치, 뭐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정말 자발적이고 '그런 안락사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 유타나시아 is not healthcare. 안락사는 뭐다? 의료적인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살인이다. 얘기해 주고 있죠. reject 거절해라. 유타나시아 혹은 assisted killing 조력 자살.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생명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다. 안락사 이거 자꾸 허용해 주면은 안락사를 허용하면은 '아,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겠구나.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다가 자살도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생명은 소중한 거냐?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처럼 이거 하나 허용했더니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뭔 소리다. 스텝 하나 밟았다고 해서 무조건 땅 밑으로 미끄러지게 가냐?
아닐 수가 있어요. 중간에 방지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방지턱의 그 요건을 계산하지 않고서 "무조건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제 곤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증 형태가 바로 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인데, 이것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냐 미끄러운 경사길 오류이냐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안락사를 정말 제한된 방식으로 그 자발적이고 뭐 의사가 가능하고 이런 식의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한다면은 미끄러운 경사길 오류를 이제 그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 자, 살만한 가치를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자, 내가 사실 자발적인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냐? 심지어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가 혼수 상태라 그래서 내가 의사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맞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요거 장애 유아 이거 낙태 문제랑 똑같습니다. 뭐 척추 이분증, 뭐 혈우병, 뭐 이런 식의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런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의 경우 인생에 살 가치가 없으니 죽여야겠다. 태어나기 전에 죽이면 낙태, 태어나고 나서 죽이면 유아 살해. 뭐가 다르냐? 애초에 장애인의 삶이라는 것을 누가 맘대로 판단하는 것이냐? 장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가치를 맘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지크 예거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안락사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크 예거는 안락사 계획을 실행하려고 해요. 근데 안락사 계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스토리 전개가 하여간 그런 갈등에 치닫게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자살과 자발적 안락사가 뭐가 다르냐? 존엄사, 안락사 등등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반대론자들은 제기할 것입니다. 자, legalizing assisted suicide would lead to many extra deaths. 그러니까 조력 자살, 그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은 이끈다. 뭐를? 많은 다른 죽음들을 이끌 것이다. 미끄러진 경사길 논쟁이죠,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데스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본디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자, 인간은 뇌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감정을 느끼고요, 감각을 느낍니다. 감각 기관은 있지만은 감각 기관은 일종의 그 수용하는 기관이고 정보를 그 정보를 이제 해석하는 것은 뇌의 작용인 것이잖아요. 또 이제 뇌는요, 생명 활동을 주관합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소화되고 이거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심장이 멈춰라 해서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의 관장에 따라서? 뇌의 관장에 따라서. 뇌는 뭐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세포 말하는 것이죠. 세포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 양식이 필요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온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운반해 주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폐가 이제 움직이고 함으로써 소화기관에서 가지고 온 영양분들과 뭐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바깥 공기로부터 가지고 온 산소를 뇌에다 공급함으로써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 뇌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CPR, 심폐소생술을 왜 하는 겁니까? 심정지 환자가 심장이 정지되면 단순히 심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골든타임 몇 분 안 되죠.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 놓치면은 뇌에 공급이 안 되면은 뇌세포가 죽기 시작을 해요. 뇌의 정상적인 기능들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라도 심장을 움직여 가지고 혈액을 뇌에 공급해 줘라는 것이 이제 그 심폐소생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사를 얘기해요. 심장과 폐가 죽으면 완전히 죽었다고 봐요. 왜? 온몸에 있는 뇌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세포들, 팔다리 뭐 모든 장기들이 세포들이 심장과 폐가 움직여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가 죽으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폐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죽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옛날이었으면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아니면 인제 그 뇌졸중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장과 폐가 멈췄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실에 가서 인공적인 기계 장치를 써서 심장 박동을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의식이 없는데 심장과 폐가 살아 있어요. 팔다리가 따뜻하고요. '아직 죽었다.'라고 하기 애매한 거 아닌가? '이거 죽은 거 맞냐?'라고 한 생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호흡은 불가능하지만은 뇌는 죽었지만 심장과 폐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자, 뇌사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요. 첫 번째, 대뇌사. 자, 뇌는요, 대뇌, 소뇌, 뇌간이 있는데, 대뇌는 뭐다? 인간의 의식 활동, 생각하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대뇌의 그 작업 아니겠습니까? 대뇌,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즉, 대뇌사는 대뇌의 기능이 멈췄으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호흡을 관장하는 다른 뇌의 기관들, 심장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다른 뇌의 기관들은 있기 때문에 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시켜 주고 해 준다면은 어쨌든 심장 앞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 호흡이 가능해요. 자, 이 식물인간 상태 하나, 그리고 뇌간사. 자, 뇌간만 죽었습니다. 자극과 지적인 작업은 남아 있으나 대뇌는 살아 있으니까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생명 유지 기관 조절이 불가능하다. 심장과 폐 이런 것들은요, 자동으로 움직이죠. 내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뇌간이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차츰 다른 뇌 기능이 정지당하죠. 그런데 뇌간은 멈췄는데 인공적인 기계의 압박에 의해서 심장과 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자, 전뇌사, 모든 뇌의 기능이 정지하는 경우. 자, 이렇게 뇌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뇌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대뇌사 같은 경우에 이런 뇌사를 "이것도 죽음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뇌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뇌사자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뇌사자의 장기를 빼내는 것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빼내는 거랑 똑같아요. 살인이죠. 안 되죠. 그런데 뇌사는 "죽은 겁니다."라고 인정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은 죽은 것이고 죽은 사람의 장기를 빼는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효과적이다. 왜? 아니 죽은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요? 심장과 폐가 멈춘 다음에 장기를 빼내는 것보다 멈추기 전에 장기를 빼내는 것이 장기 이식에 있어서 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사도, 자,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찬반론의 근거가 이제 핵심 전개가 되겠습니다. 찬성론. 자, 뇌가 생명 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뇌사는 이미 죽음의 단계로 간 거다. 혹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볼 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생각의 기능이 끝났어. 나는 이제 존재 안 하는 거네요. 죽는 거네요. 죽었습니다. 장기는 뭐다? 이제는 물질만 살아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것도 공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죠. 자, 뇌사자 장기 이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자, 두 개 같이 봅시다. 뇌사자를, 이거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회복 안 될 건데 계속 병상에 누워 있기만 하고 육체적인 기능이 다 쇠할 때까지 몇십 년이고 냅두는 것이 맞냐. 치료 가능성 높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논리고요. 또 하나, 3 번도 공리주의입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심장은 어떤 사람에게, 각막은 또 어떤 사람에게, 간은 어떤 사람에게, 신장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연명 의료기기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며칠이라도
호흡과 심장이 유지된다?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심폐사만 죽음이다. 안 죽은 사람의 장기를 빼낸다? 이거 심각하다. 두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장기 이식. 쉽게 말해서 공리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음의 그 앞뒤의 선우를 정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유용성의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존엄성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칸트적인 이야기였죠. 자, 세 번째,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 악용 가능성. 물론 오류나 의사가 뭐 아무나 의사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고 분명히 의식이 확실히 상실했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학은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점점 의학이 발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100%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뉴스에 보시면요.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아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은, 자, 뭐월 뭐일에 장기 이식을 하겠습니다. 결정했는데, 며칠 전에, 그 장기 이식하기 며칠 전에 깨어났어. 살았네요? 만약에 장기 이식하기로 한 날짜가 좀 더 빨랐다면? 깨어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류 가능성,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잘못된 판단을 인간으로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 판단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악용 가능성. 이건 범죄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기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예외적인 경우일 수가 있겠고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제한 요건을 많이 구성하면은 이제 좀 더 완화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100%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려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했고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그리고 뇌사. 결국에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다루느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어떤 권리가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논지가 많이 갈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생명윤리 파트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